디지털 포용에 관한 뭐 연구라고 할까요? 준비는 그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그것에 관한 뭐 고민과 대안 모색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아담회를 3회에 걸쳐서 그 기획을 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는 이제 뭐 디지털 전환 또는 AI 시대에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그 포용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게 역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전환에는 가장 시민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오늘 자담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민 역량 관련돼서는 또 지역과의 관련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 주셔서 시민 역량 관련된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지역의 노력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오늘 주제가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시민 역량 정책까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에는 이제 우리 고영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자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이 됐는데 오늘 이제 당초에는 원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갑자기 되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시게 되면서 저기 남영진 교수님이 지역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돼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니까 좌장 좀 맡아주시면서 그것에 관한 발제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또 추가로 급하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좌담회는 녹화를 했다가요 정리를 해서 나중에 뭐 그 SNS 이런 데 올리고요. 또 결과는 따로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단도시 자장을 맡아서 선고합니다만 일단 그 저희가 프로그램 제가 받은 내용에는 일단 우리 고영삼 교수님께서 제일 위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당시에 두 번째로 제가 발표하는 걸로 돼 있고 거의 끝나고 나면 잠깐 브레이크하고 바로 또 토론해서 아마 6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 교수님하고 저한테는 15분씩 아마 배정되는 걸로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고 교수님께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양이 많으셔서 일단 뭐 15분 넘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준비하신 거를 좀 발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그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좌장한 발표는 중앙대학교의 남현준 교수님께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발제는 그 동명대학교 고영삼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로 그 강원창조능력실센터의 백현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 융합도서관 관장님이신 김상진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무연구원의 조진희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그 포용본부장 정부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박원재입니다. 네. 예. 좀 전에 그 사회자께서 반드시 15분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남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맞추도록 사실 그 여기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상시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제목은 지역사회의 디지털 시민역량 정책과 과제.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올해 방학 때, 지난 여름 방학 때 이 관련돼서 논문을 하나 썼던 적이 있던 차에 마침 이런 요청이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디지털 시민역량의 개념, 또 정부의 디지털 역량 정책의 현황, 그것으로 인한 시사점, 그리고 향후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순서입니다. 디지털 시민역량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유사 개념들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는 인적 자원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역량 개념이 있고 디지털 시민 역량이 있고 디지털 역량이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또 문해력 디지털 윤리, 디지털 포용 이런 유사 개념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 개념은 저 맥클랜드라고 하는 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개인의 직무를 평범하게 수행하는 사람과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의 특징을 분석을 하면서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저렇게 의사소통 능력, 인내심, 목표 설정 능력, 자아발달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그것을 역량이라고 하자라고 개념을 정의를 내렸고 거기에 여러 심리학, 또 교육학, 경영학 이런 쪽에서 이 개념들이 연구가 됐는데 스펜서 이 사람은 이것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의 능력, 그러니까 위에 맥클랜드 같은 사람은 일반적인 능력을 이야기했다면 스펜서 같은 사람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때 가지는 능력들을 기준에 따라서 또 우수한 성과를 내는 요소가 뭐냐, 또 개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키는 점이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그 뒤에 많이 됐는데 컨피던스와 컨피던시라고 저것은 뭐냐면은 영국에서는 저것을 맨 처음에 저 맥클랜드 이야기처럼 일반적인 것으로서 이야기를 해왔던 경향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특별한 탁월성에 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연구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뒤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역량, 또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되었다. 근데 이렇게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또 많이 따로 이 용어가 연구되어 왔고 이 용어 이전에는 우리가 알듯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용어도 시흥방송학, 언론정보학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국내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학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학회는 없죠. 미디어 리터러시 학회도 있을 정도로 이게 학회 신방 쪽에서 학회가 있을 정도로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의 사용 능력, 또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검색 활용 능력, 또 그 정보의 질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도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은 저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저 한국언론진흥센터 이런 곳에서도 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편으로 이 리터러시라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국내에서는 한때 문해력이라고 하는 번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식 번역인데 문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고 근데 지금 문자 시대가 아니잖아요. 문자 시대가 아니고 영상의 시대로 가면서 문해력이라는 용어가 지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말을 다시 문해력보다는 다시 써버렸고 그러다가 최근에 리터러시에서 그냥 컨피던스, 역량이라는 개념을 쓰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면서도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유럽 연합연구센터에서는 저 컨피던스라는 개념을 보시듯이 이렇게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이라든지 OECD 이런 데서도 이런 디지털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저렇게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여기서는 EU에서 또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나 디지털 역량이나 거기서 그런 다 비슷한 개념으로 수행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역량 정책의 해랑을 제가 가지고 입수한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NIA 쪽에서 디지털 역량보다는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하는 시민 개념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6월 달에 홍영식 원장님이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권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과 역량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법률도 저렇게 준비를 한다고 발표도 하시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저는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도 디지털 시민역량 센터를 설치하고 시민역량 교사를 양성 배치 이런 내용도 이런 내용을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시민역량 주제로 통합교과서화를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NIA 쪽에서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시티즌십, 시민성, 시민역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리터러시 역량, 윤리 역량, 안전 역량, 참여 역량 저렇게 NIA 자료를 보니까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시사점은 상이한 의미의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디지털 리터러시, 윤리, 활용, 시민성, 시민역량, 디지털 역량 이런 개념은 상이한 개념의 의미를 쓰면서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시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인성운동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인터넷 윤리 교육과 다를 바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 현 정부의 사회 현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 정부의 이 시대의 일자리 생산성, 인적 자원의 리모델링, 사회 혁신, 포용, 사람 문제 이런 이 정부의 가치에 디지털 시민성, 시민역량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보합해서 가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용어의 재정립을 통해서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역량과 디지털 역량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시민역량. 대한민국만큼 요즘 조국이었더니 갈등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비용, 이 갈등으로 가지고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전부 다 이상한 갈등 회오리에 말려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셔가는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디지털 시민역량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디지털 시민역량은 헤비의 개념으로서는 디지털 기기의 능숙한 활용이고 그 다음에 인지적 역량으로서 또 정서적 역량, 사회적 역량 저렇게 하는 네 가지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디지털 시민역량 개념 안에. 그래서 만약에 그 밑에 표현은 헤비의 디지털 역량, 인지적 역량, 정서적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개념 정의를 했는데 저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향상된 디지털 시민역량의 역기능의 사례가 있고 그 역기능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시민역량의 기득권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저런 표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사회 공론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역동적이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주장해왔던 생활세계의 신민화, 저게 뭐냐면은 일반 사회를 국가 생산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세계가 있다면은 국가 통치 체계가 강조되고 일반 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돼 갖고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민 사회를 갖다가 억압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생활세계 시민화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니까 생활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SNS로 막 엄청난 여론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압박하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압박하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에 대한 압박은 막 양분돼 가지고 일어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밑에 시민사회의 주요 기능과 작동 원리가 있는데 저 작동 원리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역기능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우리 SNS 사이버 세계의 소통은 폭포 소통, 개인이 주체하기 힘들 만큼 가인 소통, 가짜 뉴스가 법방하고 디지털 분열 소통,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소통해서 막 이렇게 분열돼가고, 그다음에 정치적 진영주의, 이 진영주의 때문에 어떠한 다원주의적 다채로운 의견이 소실돼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외국은 우리만큼 이렇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동적이지 않지만은 각종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저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옛말에 논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앞에 게 너무 강조돼가지고 윤리교육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전부 다 뭐 이런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갈까가 너무나 인심이 사나운 곳간이 비고 있어갖고, 곳간이 비는데 인심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곳간이 차야 인심이 좋아지는데 지금 윤리교육만 너무 강조해 나가다 보면은 이것은 나중에 이 정부 끝나고 나면은 이 윤리교육은 폐지되게 옛날로 치면은 MBC 대 인성교육이거든요. 인성교육 사람을 풀면 죽는데 니 착한 지 되라, 바른 지 되라, 인사 잘해라, 이것은 익히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 윤리교육은 굉장히 그 갈등 비용을 줄인다는 면에서 중요하지만은 항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 용어 정의를 저렇게 앉아 해봤고, 그래서 영국에서 저 사용한 컨피던스의 개념의 의미를 활용해서 직업적 숙련도, 문제 해결력 이런 것을 키우는 역량을 제대로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고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력과 실무 기술과 사고력을 일으켜줘야 된다. 그래서 대상은 적고요.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 본격 향상기에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미수면 해소한다. 이런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은 한편 이런 데 가까운 개념이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는 맨 밑에가 사무관이고 그 위에 가장 위에가 이제 상급 이상인데, 공무원 중앙공무원 연수원에 가면은 저런 역량 모델을 가지고서 공무원들한테 역량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고, 한편에 이렇게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맨 밑에 수두를 스킬, 개념, 접근, 태도, 그 위에는 그 디지털 전문 분야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 그 위에는 핵심과 참여를 하는 것. 그래서 역량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저렇게 레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그 문해력 이런 개념은 폐지되고 있지만 저 마사오카 세이코 같은 사람은 편집공학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필요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의 몸과 두뇌는 편집 장치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정보의 편집 능력에 따라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재발견하고 경험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세상을 어떤 편집의 기계를 자기 두뇌 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만 이야기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편집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좋은 편집 공학적 머리를 자기 몸과 머리에 내재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이런 것들 미래의 학자들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제 정책 과제 이런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기술별, 우리가 그래서 빅데이터, AI, 여러 걸 들어온 그 기술들을 있다면은 7개, 9개가 있다면은 그것을 초급, 중급, 고급을 해서 기술별, 학습자별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술 역량을 인정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해서 역량을 길러주는 사업을 하자. 그 인정제도 도입은 글로벌 대학까지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일단 제시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애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지식, 스킬, 인성 저런 분야가 나와서 일본이나 이런 곳은 OECD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애들에게 이런 것들 OECD에서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이비부머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뭐 포용이라고 넣어도 좋고 그냥 역량 베이비붐들의 역량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잠재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혁신 성장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포용 제가 넘어갔습니다. 필요성은 뭐냐면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열등 조건에서 4차 생명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배제되고 그러면 다시 또 차별로 이루어지는 이 맥락들을 단절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저 사회 소외계층이 있는데 저 소외계층 중에서 장노년이 지금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은 벌써 70% 이상 올라갔고 노민도 60% 이상 올라갔는데 장노년층은 60% 이하, 한 57, 8% 이때 있죠. 그래서 지금 장노년층 또 다른 말로 하면 베이비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혁신 성장을 더욱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베이비부모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700만 명이 있는데 이 700만 명이 53년도부터 55년도부터 63년도까지 700만 명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애는 아직까지 대학생이고 돈이 들어가는데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는데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의 실업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700만 명. 이게 전국 서울시, 부산시 통계 데이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베이비부모들의 정기 베이비부모 그러니까 50년대생들은 일 잘하고 일 중독이고 일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베이비붐의 후기 세대 60년대생들은 IT 기술 활용도도 높고 민주의식도 강하고 민주화의 주역이에요. 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13대, 11대 뭐 경제 강국을 만드는 주역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4차 생명이고 청년 실업부 속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더 활용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등산이나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대로 두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들이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을 뭔가 제대로 된 역량, 디지털 역량을 다시 한번 심어주자. 이 사람들이 노인 부양 지금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50% 이상의 사람들이 준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또 한편 전체 35% 정도가 준비를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60몇 프로가 준비하지 못하고 연금도 없이 한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인 빈곤으로 연결되고 실업으로 연결되고 가난으로 연결되면서 노인 자살로 우울로 연결돼서 자살로 가는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 또 이런 비참한 인생이 주는 메시지가 아래 세대에게 연결될 때 대한민국에 항산이 없는 이 시대에 윤리교육은 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부대 이게 태극기 부대 양산 경로인 거죠. 이런 것을 고리를 꺼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정책까지는 전국의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전수 수준의 인생 3부작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강력지자체 240개의 기초지자체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전국의 700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수준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직업 경로를 어떻게 거쳐왔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춰줍니다. 그런 것 그리고 앞으로 갖추기를 원하는 신기술의 욕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 베이비부모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앉아 뭐 여행이나 다니고 놀란다 뭐 연금도 많다 이런 사람들을 빼고 뭐 빼면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2년 과정의 의무 교육을 진행하자. 그래서 타입 1은 경제활동형입니다. 그래서 4차 신기술에 대한 난이도별 교육을 디지털 역량 모델에 따라서 인증제도를 적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타입 2는 이 사람들이 4차 혁명이 오면서 집에서도 젊은 애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른바 디지털 시민교육, 소양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 2년 과정에 제대로 업무 교육을 시키자 그런 것이고, 추진 체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디지털 역량 지원 센터를 현재 앞서 문영식 원장님께서 국회에서 발표하신 디지털 시민 역량 센터에서 시민을 빼고 디지털 역량 센터에 역량 센터를 설치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NIA에서 포용본부에서 이것을 역량 센터를 운영하고, 강력 단위에서는 NIA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심센터를 강력 디지털 역량 지원 센터로 개편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서 디지털 시대의 지역민의 생존과 생활을 지원하는 기구를 확대하고, 현재 상담사 위주로 있는 조직 편제를 정원을 통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에 해서 제대로 된 지역 역량 지원 센터가 만들자는 것이고, 재원은 지방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지방정부에서도 일자리 뭐 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효과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기술들을 대기부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년 동안 업무교육을 전수조사 업무교육을 시키고 인증제도 해서 만들고, 그래서 그 현재 있는 일자리에 배정된 예산을 여기에 투여하고, 또 기업도 지역의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산학관 트리플 헬릭스 체제로 운영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시티즌십도 역시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종합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역량 활용의 플랫폼을 맨에 저 보면은 신체 능력과 여러 가지 지능을 가진 저런 사람들 경험과 경륜, 결정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젊은 세대들과 연결시켜서 젊은 세대들의 여러 가지 에너지, 새로운 지식, 또 유연성 이것을 베이비 부모들의 지난 세기 동안 갖춰져 왔던 많은 노하우 이것을 지역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상공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도 들어오고 대기업, 중소기업들 들어와서 저기서 인력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창업도 하고 이런 형태가 어떨까? 이런 우리가 인턴이라는 영화에서도 재미있게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팜 이것도 베이비 부모들의 많은 사람들이 저조차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니까 시골에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젊은 시절에는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대한민국의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화의 산업화의 이 주역들을 이제는 시골로 내보내서 스마트팜을 일으키면서 도시를 다시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디지털 시민 역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거국적에서 정보화진흥원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한번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의 현재라고 돼 있어서요. 우리 형제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였었죠. 그래서 그 한 담임 선생님이 65명의 학생을 3부로 강의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갈 때는 애들만은 요새 일반 속옷, 하름 소매 없는 속옷에 일본 만화 아톰을 찍어서 그거를 외출복을 해서 다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략 한 50년 전이었었는데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도달시킨 목표는 3만 불 시대에 세계 최초의 5G를 상용하고 엄청난 기업 환경 평가는 5위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자유지수 이런 거는 최고급, 최상위로 이미 우리나라는 도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OECD 국가 대상으로 좀 더 화면이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내용은 뭐냐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을 강의시킨 적극행정 표준 교과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옵니다. 굉장히 비관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런 이유가 내려가는 이유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학계 출산율이 2.1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3명, 한 30년쯤 지나면 0.9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한 명의 젊은이가 한 명의 그 장년을, 그러니까 노년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수밖에 없냐? 한국의 총인구 감소증에 앞당겨질 수 있고요. 이 논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아젠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 정부와 지원의 아젠다로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발표를 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따로 한번 드리는 건데요. 일자리, 복지, 연금, 교육, 주택 등 주요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가능 방법은 인구가 감소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왜 많이 나라? 제가 저는 문헌정보학과에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절대 다수인데요. 결혼 안 하겠다는 애들이 절대 다수고요. 근데 애를 많이 낳아 그거는 아이들 표현하면 꼰대가 하는 얘기죠.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든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이면 그러면 우리가 또 수용해야 될 요소가 있다라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디지털 기술이 시민의 보편적 기술이 되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용과 신서비스, 보건, 의료에서 행복한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이 장표의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려서 인사혁신에 넘긴 자료인데 지금 인구가 10명이 4명이 줄었는데 그 현실을 이제 4명이 10명의 생산성을 가져와서 우리의 국민 수가 줄어든 만큼 시민들이 더 많은 생산성. 근데 그 시민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 노동 착취가 아니라 행복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거예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행복성도 추가시켜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탓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디지털 포용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시민에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장표는 제가 우리 송 팀장님한테 보냈는데 이 그림의 그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우리 저기 앉아있는 이정화 팀장님이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나 이거 주고 내가 강의하면 쓰겠다. 그 이정화 팀장님이 흔쾌히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저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 장표를 제가 아까 정보공학 저는 그거를 아니거든요. 편집은 제가 천재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엔하에서 만든 장표를 제가 편집시킨 겁니다. 근데 엔하에서 못한 게 뭐냐? 글꼴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글꼴을 어떻게 떡쳐가 저렇게 떡이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보내면서 코버브 출판회의에서 무료로 전 세계 우리나라의 한글을 그 아름다운 알림에서 무료로 배포한 글자포를 여기 돌렸으면 여기 이쁘게 나오는데 그걸 안 받아오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4차 산업혁명을 멀리 보실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활용할 줄 아느냐 편집할 줄 아느냐, 그 차이로 화면의 차이가 고 교수님도 잘 만드셨지만 저는 완전 편하게 그냥 편집해서 글자 입힌 거예요. 이정화 팀장님 주신 거잖아요. 이쁘잖아. 근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교육의 유형은 3가지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가정교육, 하나는 정규교육, 하나는 평생교육입니다. 그 평생교육을 도서관교육, 오늘 제가 아마 그 발제자로 와서 얘기하는 토론 주제 내는 도서관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금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정규교육과 경험과 평생교육.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운다. 이거는 뭐냐고 했냐면 이건 지식인데 이거는 인베디드 지식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준 지식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준 지식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정규교육을 하면서 가정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험으로도 많이 받습니다. 손을 쥐어보고 불을 만지면 뜨겁구나. 아, 이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 이성친구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를 깨닫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어떤 시대로 이러냐?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요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컴퓨터에 유튜브 보고 이제는 경험을 대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저는 대한민국의 제도권 교육 정책에 집어넣었어요. 유은혜 장관마저도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웹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교육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ICT 네트워크로 넘어오는 거죠. 자체 습득을 해야 되고 매체적 습득을 하는데 능동적이고 탐색적으로 우리는 바뀐 거예요. 과거의 정규교육 수동교육이 주입식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힘든지 몰라도 제 주변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근데 우리는 뭐라냐? 요거와 똑같은 걸 가지고 강의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지금 우리 조진희 연구위원님도 저 패드 갖고 보고 있으니까 저거를 누워놨으니까 공부하는 건데 학생들은 이렇게 해놓고 저는 저쪽에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진짜 내 강의안을 보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할 게 되지 않으면 이제 수동적 규칙은 어려워진 사회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융합적 판단 및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ICBM이라고 불려진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 그 다음에 지능 데이터라고 NI에서 계속 주장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와 접근, 적정 정보의 선택과 해석 능력, 거짓과 진실에 대한 선별 기준, 이런 것들이 융합적 지식과 경험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정규 교육들은 어머니가 겪었던 경험들, 아버지가 겪었던 지식들은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시티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20대 아이들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저는 융합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회라고 저는 보여드립니다. 왜 현대시민현안 해결해 주는 도서관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대략,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작년 2017년에 1042개, 학교 도서관은 11,600개고요. 대학 도서관은 454개, 전문 도서관 596개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광역시도시, 그 다음에 226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거를 월등히 넘는 도서관들이 이미 현장에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디지털 역량 자원센터 역할하고 있는 역량 활용 플랫폼이 엄청난 양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도서관의 역할이 과거에는 정보의 제공, 이용자의 교육이었었어요. 그러던 것이 물리적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이터에 출현이 됐어요. ICBM하고 자원학교 이용자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서관의 신가 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실제적으로 우리 그 도서관에서는 재봉틀과 3D 프린팅이 이미 들어온지는 모르고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밀링, 그러니까 선반, 커터기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도서관에도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과 생산이 디지털 트윈 시티가 되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지털 트윈 시티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디지털이라는 게 뭘까? 디지털로 우리 세상을 쳐다보는 생각이 온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럼 디지털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리터러스. 그 다음에 거기다 매체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디지털 미디어예요. 근데 디지털 시티즌십, 시민권이라는 건 뭐냐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냐. 저는 이게 가짜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가짜냐라고 물어요. 진짜 가짜냐. 자신 있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의 효과와 그 다음에 판단에 되는 것,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정화 팀장님 알아서 이 파일 보면 제가 저기 어디 크리드에서 발표하는 거 책상 훔쳐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알면 나는 편해지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만든다고 돈 들이는 거고 하면서 내가 뭘 여쭤봤냐? 혹시 저작권에 문제되냐?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잡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제 파워포인트는 사진을 넣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작권이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럼 사진이 올라가면 저작권에 관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앞으로의 시민으로서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냐 손해를 볼 수 있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 넣은 게 이거예요. 이거 왜 넣냐? 이거는 자료를 인용을 달았고 정부안에는 절준 자료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주민 자매 모국어 교육 활용을 어떻게 하냐? 독일에서 도서관에서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그 안산에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어느 정도 적정 인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외국에 있는 한국을 좋아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와의 국민화해서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방 아주 면 단위의 그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여기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으면 저를 치고서는 몇 개국의 애들이 우리 학교에 있을까요? 라고 해서 5개국 딸애들이 치고는 22개국이 우리 이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22개국의 아이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저거를 무슨 수 우리나라가 다 감당해.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거, 키르기스탄, 우리 감당이 안 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실제적으로 로봇과 그 나라 기술을 갖고 로봇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 모국어 교육을 활용하자.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유럽은 어떻게 했냐면은 동화주의입니다. 시밀라이제이션이에요. 히잡을 벗어버리고 너는 유럽인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자꾸 벗겨. 그러니까 거기 자꾸만 테러가 크게 나는 거예요. 왜? 이슬람에 고유권하는 여성들이 이걸 벗기는 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야 여기서 저기까지는 너 베트남 거리, 여기서 너 코리안타운 이들 놀아. 그리고 거기는 어시밀라이제이션이에요. 비동시라. 너희들끼리 놀다가 때가 되면 우리 모이는 거야. 라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뒤늦게 깨닫고 나서부터 이주민 자녀에 대한 모국어 교육. 그 나라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건강냉이로 등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토론을 참여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보고 있는 원거리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지적장애 학생. 포용이 뭡니까? 어려운 애들, 떨어지는 애들, 혹은 어려운 분들을 지금 그 격차가 있는 사람들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고 가기 위해 국가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로봇을 활용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버드에 비슷한 거 지금 루트 개발하는 게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루트 개발 코딩 교육 로봇을 하는데 무슨 소리 초등학교 내가 교사 돼가지고 무슨 소리 나도 지금 코딩 못하는데 가르치냐. 근데 나는 그 교사 그만둬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코딩을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루트라는 로봇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금 장표를 갈았는데 지워달라서 가른 겁니다. 몇 개 지워졌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 건데요. 새로운 파일을 보여드렸는데 어저께 이걸 안 가르쳤는데 뭐냐면은 제가 서울시 교육감님을 뵈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교육보다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주영 교육감 흔쾌히 만들겠다. 그러다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뭐를 가리킬 거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목차를 정하는 거예요.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격차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평생교육 차원의 정보 접근과 선택, 평가, 활용 역량 증진 교육, 가짜뉴스 등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인터넷 윤리 및 사이버 폭력 예방, 선풀과 악플이 뭐다. 그 다음에 디지털 중독과 정보 접근성, 스마트폰 과외전 회피. 어쩌면 우리 정관본부장이 하는 거 싹이 다 들어있는 거야. 3번만 우리 도서관에서 강조하는 거고 2번과 3번이 우리의 필터링 기준과 우리가 정보의 검색 활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정보진흥원의 디지털 포용본부의 인력과 우리나라의 도서관, 학교 도서관을 감당하는 사서교사들에게 교수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빠르면 중고등학교에 정식 교과목으로 사서교사가 디지털 포용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있는 거니까 도서관과 함께하는 IT망 나눔 사업도 정보진흥원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마사회에서 평생 말을 타고 싶은데 가난해요. 힘들어요. 지체 장애예요. 그 다음에 잡혀요. 이런 애들을 마사회에서 손들고 정관장에 나타냈어요. 우리가 돈은 못 주더라도 걔네들 다 모아주면 우리가 하루 종일 얘들하고 말 태워주고 밥 먹이 정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상 받았어요. 그때 미래부 장관상 14명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빅데이터 인프라 기반 실습 교육 전담을 정보화진흥원에 지원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디지털 포용이라는 게 어쩌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혹은 한국도산협회에서 혹은 다른 기관에서 심지어 동명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엮을 것인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이냐가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발은 더 나갈 건가. 이거를 도서관이라는 데를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저는 센스 메이킹이라고 얘기해요. 마르스베르가 쓴 건데 보세요. 개인이 아니라 문화를 살피고 피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심층적 데이터가 필요하며 동물원이 아니라 초원으로 나가야 하고 제조가 아니라 창조가 필요하며 GPS가 아니라 북극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포용의 가치, 포용교육의 필요성, 융합적 사고력의 필요성, 혁신의 철학,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센스 메이킹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차별 없는 올바른 이 두 가지 가치로 미래 시민에게 우리가 교육을 전달해 줘야 돼요. 철학의 방향성은 뭐냐면 문제 인식은 개인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그 마지막 장표로 집어넣은 그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더반이라 유명한 교육학자가 그린 그림, 센스 메이킹의 원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한 아이가 오른쪽의 목표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요소들을 굉장히 정확히 들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이론적인 교육 이론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요. 뭐냐? 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민주시대는 사회적인 격차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만 국가가 해야 되는 데는 격차가 그 갭에 대해서 보충제를 투입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건너갈 수 있도록. 근데 예전에는 문맹교육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에 이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문해력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생산해야지만 이 앞으로의 미래는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의 생성, 수입, 관리 체계를 마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이제는 국가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인정하고 시민이 깨어서 국가를 제어하는 그런 나라로 가시지 않으면 지금을 수동적이고 주입식이고 계급적이고 이런 교육적 철학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는 나라로서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는 기댈 때가 미래 주역밖에 없는데 그 미래 주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청장년 베이비 부모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은 하나씩 전달될 수 있는데 제가 10원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또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이런 사업을 해요. 네이버에서요. 그 네이버 지도를 만들 때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하고 자동차 남바가 찍혀요. 그럼 그 남바를 마스킹 처리하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마스킹 처리해요. 근데 걔네들이 어떤 사회적 교육을 하냐면 정년 퇴임하신 분들을 뽑아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앉아가지고 마스킹 처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도가 횡령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얼굴 얼마냐 100만 원 이하를 왜 하시냐? 고소득증, 연금생활자 중에서 공무원이나 교육청에서 그만두신 분 연금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30평 이상의 아파트, 2000cc 이상의 자동차, 연금소득이면요 4분의 1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적게는 한 8분의 1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매달 내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네이버에서 있는 사회적 교육을 하는 순간 어떻게 급여를 받으시니까 100만 원 이하 급여 받아도 그 급여에 의해서 보험료가 낮춰져요. 그리고 주에 4일 가요. 너무 행복하신 또 하나 어떤 사업을 하냐? 경북 상주에 가면 감이 널려 있는데 서울에는 감 3개 15,000원. 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자 그러면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아버님 그런 노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놀러를 가요. 경주에 골프장 예약을 해요. 그리고 그 전날 체험해요. 그리고 내일 붙여요. 그러니까 사회들이나 아들이 아버님은 흔쾌히 시니어 프로그램을 민간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한국도산협회에서 뭘 하느냐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각적 장애인들이 책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이 없잖아요. 아스키코드가 되는 없으니까 그걸 자동으로 OCR을 돌리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변환될 때 대의민국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고치는 걸 하는데 앞에서 대의민국과 선언하고 뒤에 다른민국, 대한민국으로 보시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또 똑같이 투입을 했어요. 고쳐라. 그리고 그분들한테 주에 4일이 아니라 집에서 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상상은 어떻게 하냐. 퀄리티가 딱 나온 거, 그거는 고친 그걸 보면 그러니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출근한다는 느낌, 일한다는 느낌, 경제적 혜택. 즉,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실제로 보호가 아니라 생산성을 갖춰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또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배려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서 굉장히 아주 어리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훑지못해 사전적 및 사전적 정의가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사전적 정의가 뭘까? 시민은 디지털 포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평생교육이랑 디지털 포용은 무슨 관계지? 시민영향, 물론 아까 거기서 다루셨지만 그래서 제가 언론 발표하고 토론에 들어가지 않는 시민영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왜 도서관에 나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진판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잘 정리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잘 사는 사회로, 행복한 사회로, 안전한 사회로. 그래서 그런 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